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축구 토토 승무패 전문 분석팀 S버프입니다. 이번 24회차는 K리그 2경기, 그 다음에 J리그 6경기, 메이저리그 사커 6경기 이렇게 3개 리그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4경기 분석 저희가 굉장히 세밀하게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14경기 분석 및 최종 픽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J리그의 후쿠오카와 빗셀고베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후쿠오카는 승격팀이죠. 예상외로 1부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요코하마 FC나 오이타 같은 하위권 팀들에게 1무 1패로 고전하긴 했는데 리그 5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라운드 오이타 원정에서는 시종 우세한 경기를 펼치면서 이 큐슈 더비에서 승리를 가져가나 이제 기대감이 커졌는데 수비 지정에서 자꾸 실수가 나오면서 이 실점으로 2대1로 패했죠. 전체적인 미드필드 운용은 좋은데 최전방 멘데스의 득점포가 좀처럼 안 터져요. 멘데스는 최근 박스 안에서 높이를 이용해 강한 모습을 보이고 PK 유도도 많이 하고 있는데 13경기에서 4골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격수는 좀 골을 넣어줘야죠. 최근 수비 진영에서 잔실수로 그 이른 시간에 실점이 나오면서 어려운 경기를 펼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정팀 빗셀고베입니다. 이니에스타 복귀 후 확실한 팀 컬러, 빠른 패스 플레이를 통한 그 역습 형태의 공격이죠. 그런 고베인데 기대만큼 성적이 안 나와요. 리그에서는 최근 5경기 1승밖에 없고 컵대회 역시 우라와한테 패했죠. 우라와의 컵대회 8강 플레이오프 1차전은 홈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쳤는데 골 결정력 부족으로 2대1로 패했습니다. 슈팅 14개 때렸는데 단 한 골에 그쳤죠. 이니에스타의 날카로운 패스가 전방으로 연결되는데 박스 근처에서 이 마무리 슈팅 정확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2차전 역시 내용은 우세하게 가져갔는데 상대 역습의 대처를 전혀 못했어요. 이 실점하며 무너졌죠. 더글라스의 높은 타점의 헤딩골 그리고 이니에스타의 그림 같은 프리킥골로 쫓아갔는데 경기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후쿠오카는 최근 11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다가 오이타에게 발목을 잡히며 주춤했죠. 마에와 사게이로 중심의 이 미드필드 플레이는 안정적인데 최전방 득점력이 좀 빈곤합니다. 고베는 최근 우라와이 컵대회 플레이오프에서 1무 1패로 탈락했는데 경기력 자체가 나쁘진 않았어요. 그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측면 공격수 후라시가 대표팀 차출로 이때 경기에 나설 수 없었죠. 그 주전 수비수 토마스 역시 유로 차출 중이고 이니에스타 중심의 빠른 패스 플레이가 살아난 고베가 우세해 보입니다. 후루아시의 스피드, 그다음 더글라스의 높이, 투톱의 높이와 속도에 이니에스타의 패스 플레이까지 더해지면서 공격적인 경기를 펼칠 거예요. 후쿠오카가 팀 밸런스가 잡혀있는 만큼 버텨내면서 무승부 가능성도 보입니다. 후쿠오카의 무패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삿포로와 오이타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삿포로. 리그 득점 선두 로페즈를 앞세우면서 아주 공격적인 경기 운영 선호하죠. 다만 수비력이 불안해서 지난 15라운드 시미즈와의 경기에서 시즌 첫 무실점 승리를 거뒀어요. 로페즈 의존도가 높았지만 최근 로페즈의 부상 이탈로 결정 중임에도 요코마리와의 컵대회 플레이오프에서 2경기 그 미드필더들이 골을 터뜨리면서 다음 라운드 진출에 성공했죠. 부상 중인 로페즈 대신 최전방에서는 아라노는 득점은 없었고 PK도 실축했어요. 근데 그 좀 장신의 키를 이용해서 앞에서 충분히 잘 버텨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왼쪽 측면 수비 수가가 공격 진영에서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로 지난 요코마리와 2차전에서 상대 자책골을 유도하기도 했죠. 그리고 엄청난 왼발 중거리골로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다만 수비 조직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매 경기 실점이 늘어나고 있어요. 원정팀 오이타입니다. 극심한 부진에 빠져있던 오이타가 드디어 리그 3번째 승리를 거뒀죠. 지난 라운드 후쿠오카를 상대로 박스 안에서 높은 집중력으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상대 수비의 볼처리 미스를 놓치지 않고 최전방 공격수 나가사가 문전 혼전 상황에서 침착하게 선제골을 기록했어요. 후반 코너킥 상황에서도 센터백 엔리케가 추가골로 연결했죠. 최근 수비 조직도 안정화를 찾아가며 실점도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쿠오카에게는 크로스 저지하려다가 핸드볼 파울로 PK 실점 한 골만 허용했죠. 최전방 189, 이 장신 공격수 나가사가 최근 서서히 골맛을 보고 있는 만큼 공격력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삿포로의 최근 기세가 굉장히 좋죠. 주포 로페즈가 부상 그리고 또 중국 이적 루머로 최근 경기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로페즈의 공백을 미드필더들의 득점이 터지면서 컵대회 다음 라운드 진출에 성공했죠. 다만 수비 조직의 불안감은 여전해서 요코마리와의 2차전에서도 상대가 골대보론에 시달리지 않았다면 어려운 경기를 했을 거예요. 오이타 역시 최근 득점력은 살아나고 있지만 수비 조직이 안정되지 않으면서 강등권에 머물고 있죠. 더군다나 리그 원정 경기 6연패의 부진이죠. 로페즈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삿포로가 홈에서 오이타 상대로는 충분히 이기는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삿포로의 승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K리그 광주와 서울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광주 최근 5경기에서 1무 4패 4연패 한 다음에 1무 승부 그리고 또다시 2연패에 빠져있죠.
펠리페, 엄원상, 김종우 등 이 주축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이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서 베스트 멤버를 제대로 못 내고 있었죠. 최근 약 2주간의 휴식기를 가진 만큼 이번 경기에는 펠리페의 출전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미드필드 지정에서는 김종우가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헤이스가 좀 측면으로 빠지는 활동을 하는데 오히려 역효과인 것 같아요. 중원에서 장악력을 가져가지 못하면서 수세에 몰리는 경기들을 하죠. 헤이스를 다시 중원으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펠리페가 이번 경기마저 부상으로 나서지 못한다면 최전방에서 마무리 능력 부재로 아주 힘든 경기가 예상이 되죠. 서울입니다. 마지막 승리가 언제인지도 가물가물하죠. 다행이라면 이 A매치 휴식기 동안에 나상호의 부상이 어느 정도 회복해서 출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나상호, 박주영, 조용우 이 3톱이 출전 가능할 가능성이 보여요. 지난 대구와의 경기에서 시즌 첫 3백 형태로 나서면서 1대1 무승부를 거두긴 했는데 3백 수비 조직은 별로였습니다. 대구의 공세를 그렇게 잘 막아내지 못했어요. 상대 높이에도 대응하지 못하고 느린 발이 치명적으로 이겼죠. 오스마르를 밑으로 내리면서 중원의 장악력도 잃었습니다. 다시 기성용 오스마르 중원 조합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폼이 올라오고 있는 그 팔로세베치가 공격 진영에서 활약이 또 기대되기도 하죠. 자가격리 후 3경기를 치렀고 휴식기도 거쳤고 노련한 선수들이 많이 배치된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경기력이 회복되는 거 기대해 봅니다. 11위와 12위 꼴찌 싸움이죠. 두 팀 모두 각각의 사연으로 부진이 깊었습니다. 광주 펠리페와 서울 나상호 두 공격수 출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죠. 공격진의 무게감은 펠리페가 나설 경우 광주가 앞서 보이는데 전체적인 팀 밸런스에서는 서울이 우세해 보이죠. 펠리페가 출전할 경우 오스마르가 전담으로 마크하거나 제공권이 좋은 홍정호가 나설 것으로 보이죠. 미드필드 짜임새가 앞서 있는 서울의 우세가 예상되긴 합니다. 광주의 무 혹은 패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J리그 요코하마 FC와 FC 도쿄 경기입니다. 홈팀 요코하마 FC는 리그 무승이 더욱 길어지고 있습니다. 14라운드에 쇼난 상대로 시즌 첫 승 거둔 뒤 4경기에서 또 1무 3패예요. 올 시즌 1승밖에 없습니다. 1승. 무엇보다 무너진 수비 조직이 도저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도 8실점, 경기당 실점이 2를 넘고 리그 18경기에서 44실점이에요. 최다 실점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가와사키와의 경기를 앞두고 코로나 확진 선수가 발생하면서 선수단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죠. 가와사키가 A매치와 올림픽 대표 차출로 전력 누수가 컸는데 결국 요코하마 FC도 코로나 확진자들 때문에 극복하지 못하고 0대2로 완패했죠. 수비 진영에서 볼 처리 미스로 선제골을 내주고 빠른 역습 전개에 반대 방향을 체크하지 못하면서 그냥 그대로 무너졌죠. 주중 FA컵 3부 리그 팀에게도 발목을 잡혔습니다. 원정팀 FC 도쿄입니다. 최근 부진했던 도쿄가 컵대회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죠. 쇼난과의 컵대회 대결에서 1차전에서도 우세한 경기를 펼치긴 했는데 골 결정력 부족에 힘들었죠. 슈팅을 16개, 더군다나 유효슛이 11개나 됐었는데 득점이 없었어요. 이날 비록 득점은 없었는데 왼쪽 측면 공격수 아다일톤이 컨디션과 폼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결국 2차전에서 레안드로의 선제골, 디에고 아다일톤의 추가골로 전반에만 3대1로 앞서갔고 결국 4대1로 크게 이겼습니다. 외국인 공격수 3인방이 고르게 골맛을 보면서 공격력이 살아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허점이 있는데 특히 세트피스 수비에서 실점이 좀 많은 편입니다. 리그 최다 실점 요코 FC가 막아내기에 FC 도쿄의 그 브라질 삼각편대 위력이 너무 강하죠. 더군다나 요코 FC는 주축 선수 4명이 최근 코로나 확진으로 전력에서 이탈하며 힘든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 올 시즌 경기력, 역대 맞대결 전적 등 데이터나 현황이 요코 FC가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요코 FC의 패 예상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히로시마와 가시와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히로시마 3백으로 전환 후 리그 3경기에서 1승 2무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 FA컵에서는 리그에서 출전하지 못한 2군 스쿼드로 나섰지만 지역 리그 팀에게 충격의 1대5로 패하고 말았죠. 지난 도쿄와의 경기에서는 미드필더 6명을 두며 숫자를 많이 가져가며 경기 주도권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격 진영에서 마지막 마무리 패스의 정확도 부족으로 완벽한 찬스를 만들지 못했죠. 22개의 슈팅이나 시도했는데 골문을 향한 유효슛이 5개밖에 안 됐어요. 왼쪽 중앙 수비수 사사키는 수비력도 좋고 공셋이 아주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서 날카로운 크로스 능력도 보여줍니다. 가시와 원정팀 가시와입니다. 가시와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죠. 리그와 컵대회 9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지난주 하브리그 팀 상대로 FA컵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 그나마 위안이죠. 지난 라운드 삿포로와의 경기에서는 5백 형태로 수비 라인에 숫자를 많이 두고 플레이했는데 수비 숫자가 많아도 상대 공격수의 공간 침투에 전혀 대응하지 못했죠. 수비 진영에서 실수를 통한 실점이 또 나오면서 무너졌습니다.
최전방에서 공격진들 역시 마무리 능력이 부족했어요. 브라질 공격수 크리스티아노는 PK로 한 골에 그치고 있죠. 지난주 하이리그 토치기와의 FA컵의 3대0 승리를 거두며 오랜만에 다득점 경기를 했는데 전력차가 워낙 컸던 경기죠. 주중 FA컵에서 히로시마가 지역리그 팀에게 충격패를 당했는데 그래도 리그 경기에서 뛰지 못했던 비주전 선수들이 나섰던 만큼 큰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었어요. 오히려 3-6-1 형태로 전술적 변화를 가져가면서 미드필드 숫자를 많이 두며 경기 주도권을 잡고 전체적인 팀 밸런스를 안정화했죠. 반면 가시아는 수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5백 형태로 전술 변화를 꾀했는데 숫자를 많이 두고도 그냥 무너지고 말았어. 역대 전적에서 히로시마가 열세였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히로시마가 가시아를 상대로 충분히 승리할 것 같습니다. 히로시마의 승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메이저리그 사커 뉴욕시티와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뉴욕시티. 중앙 미드필더 파크의 활동량이 좋고 아주 타락방 능력도 좋고 간결한 패스 연결로 팀의 중심축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최전방에서 카스텔라노스와 메디나도 전방에서 움직임과 속도가 좋고 특히 메디나 왼발 득점력이 아주 뛰어난 편이죠. 카스텔라노스는 개막 후 4경기 연속골 기록하면서 지금 4골을 기록하고 있고 메디나도 7경기에서 5골 아주 파괴력 있는 투톱이에요. 7경기를 치르면 13골을 기록하면서 서부 컨퍼런스에서는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죠. 이 팀 보면은 뒤쪽에서 공을 돌리지 않고 파크와 타주리 중심으로 아주 공격적인 전진 운영을 합니다. 좌우 측면 미드필더 메인케와 텐더울룸 두 북유럽 출신 선수들도 수비와 공격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타바레즈가 지난 경기 퇴장으로 이번 경기 나설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이 자리는 타주리가 대체를 할 것 같습니다. 존스 골키퍼가 최근 판단 미스로 실점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고 직접 프리킥 슈팅에서 약한 모습 보이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원정팀 뉴 잉글랜드 레볼루션입니다. 카를로스 길, 트라우타슨, 부카나 이런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기량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북사는 올 시즌 매서운 골 감각을 보여주면서 최전방으로 나서고 있죠. 최근 3경기 연속골에 8경기에서 4골을 기록 중이에요. 수비형 미드필더 캅툼의 중원에서 지켜주는 역할도 뛰어납니다. 이 전체적으로 미드필더진이 굉장히 안정적인 팀이에요. 미드필더진의 우세를 앞서서 현재 동부 1위를 달리고 있으나 수비적인 불안 요소가 존재하고 있죠. 북사 외에 최전방 공격수들이 골 결정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아쉽습니다. 수비 조직도 느슨하지만 터너 골키퍼의 선방으로 좀 버텨내고 있어요. 세트피스 수비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고 제공권이 나쁘지는 않은데 뒤쪽에서 달려오는 선수들을 놓쳐요. 역습 수비에서도 대처가 조금 미흡한 편입니다. 최전방 공격수 콤비가 화려한 뉴욕시티 그리고 미드필드가 안정적인 뉴잉글랜드 맞대결이죠. 현재 성적은 뉴잉글랜드가 더 좋고 전체적인 팀 전력도 안정적인 상황이에요. 다만 뉴욕시티의 날카로운 공격력을 뉴잉글랜드의 수비진이 감당하기 벅차 보입니다. 특히 카스탈로노스의 공간 침투, 메디나의 정교한 왼발킥이 위력을 발휘할 것 같아요. 뉴잉글랜드의 미드필더진이 짜임새가 좋은 만큼 물러서지 않을 경기가 예상되는데 북사의 연속골로 최근 3연승 중이죠. 역대 맞대결 전적도 팽팽합니다. 무승부 없이 이 경기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시티의 승패 예상됩니다. 7번째 경기는 DC 유나이티드와 인터 마이애미인데요. 먼저 홈팀 DC 유나이티드. 지난 시즌 부진했던 카마라가 올 시즌 초반부터 기세가 아주 좋습니다. 5경기에서 3골을 기록하고 있죠. 측면 미드필더 아리올라의 경기 운영 센스가 좋고 측면을 고집하기보다는 중앙으로 움직이고 넓은 공간을 활용하면서 찬스를 만들어줘요.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하면서 전체적인 라인을 높이지만 이 골 결정력이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렇게 라인을 높이다 보니 오히려 상대 역습에 실점하면서 승점을 날리는 추세죠. 카누주가 3백 앞에 서서 수비에 집중하는 역할을 하는데 역부족인 상황이 많아요. 측면 공격수 안드레아 페레즈는 아직 골은 없는데 측면에서 저돌적인 돌파가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페레즈와 아리올라가 상대 수비를 흔들어주고 중앙에서 카마라가 마무리 짓는 패턴, 이 공격 패턴은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원정팀 인터 마이애미입니다. 주로 하위권에 머물던 팀이죠. 지난 시즌 곤잘로 이가인을 영입하면서 기대를 모았고 이가인이 올 시즌 서서히 메이저리그에 적응을 하면서 7경기에서 4골을 기록 중입니다. 작년에는 9경기에서 1골밖에 기록 못했었어요. 이가인과 멕시코 대표 출신 미드필더 피자로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피자로가 최근 부상 여파로 2경기 연속 결장 중이죠. 피자로가 없는 상황에서는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않고 좀 촉박한 면이 있어요. 최근 이가인의 노련한 워터플레이가 살아나면서 공격 진영에서 마무리 능력이 생겼는데 전체적인 팀 전력이 좀 낮은 편입니다. 특히 수비 조직이 좀 불안한 모습이에요. 센터백들의 순발력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달려드는 상대 선수를 전혀 마킹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요. 현재 리그 12와 11위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두 팀이죠.
확실한 최전방 해결사는 있지만 뒷문이 불안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두 팀은 바로 이전 라운드에서 맞대결을 했는데 DC가 기존 원톱 체제에서 3톱 체제로 전환한 뒤 측면이 활발해지면서 3골을 퍼부으며 3대0 완승 거뒀죠. 인터 마이애미 이과인은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긴 하지만 느린 속도로 역습 시 제대로 참가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팀 속도가 더 빠른 DC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DC 유나이티드의 승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FC 댈러스와 미네소타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댈러스, 올 시즌 아직 정상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홈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 시즌 아직 홈에서도 1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죠. 최전방 공격수들의 마무리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 측면 공격수 오브리안의 활약이 뛰어납니다. 오브리안은 그 남미 특유의 현란한 개인기와 스피드가 아주 출중해요. 중원에서 히카우르테가 경기 조율 능력이 뛰어난 편입니다. 다만 플레이 스타일이 거칠어서 카드를 좀 많이 받고 있죠. 수비 라인은 상당한 피지컬을 자랑하면서 몸싸움과 제공권의 강점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순간적인 순발력 그리고 발밑에서 좀 투박한 이런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또 피지컬이 좋은 만큼 수비수들이 세트피스 공격가다면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원정팀 미네소타입니다. 지난해 상위권에 머물렀는데 올 시즌은 좀처럼 경기력을 회복하지 못하며 아직 하위권에 머물러 있죠. 수비 조직이 완비되지 못하면서 좀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세트피스에서 상대 공격수들의 움직임을 쫓아가지 못하면서 실점하고 제공권 싸움도 약한 편이에요. 공격 진영 역시 확실한 골게터가 없어서 득점력이 좀 저조하죠. 미드필더 진영은 괜찮은 조합이에요. 레이노스, 그레구스, 공격 전개 능력도 좋고 경기 운영 능력도 뛰어난 편입니다. 다만 레이노스는 아직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 출전 시간이 짧고 그레구스가 슬로바키아 대표로 유로에 출전하면서 차출됐죠. 미드필더 혹은 원톱으로 출전하는 로드의 기량도 좋습니다. 미네소타로서는 전력 누수가 지금 꽤 있는 편이죠. 두 팀 모두 올 시즌 성적이 저조합니다. 비슷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이번 경기는 댈러스의 우세가 점쳐집니다. 전통적으로 댈러스가 홈에서 강한 모습, 역대 맞대결 전적에서도 댈러스가 홈에서는 4차례 모두 이겼죠. 오브리안이 서서히 메이저리그에 적응하고 있는 만큼 공격 진영이 답답함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아요. 반면 미네소타는 주축 미드필더들의 컨디션 저하와 대표팀 소출로 이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죠. 올 시즌 앞선 맞대결에서는 미네소타가 홈에서 승리했었죠. 이번 경기는 댈러스의 승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LA 갤럭시와 시애틀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LA. 최근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시즌 초반 다시 강호의 몇 년간 좀 부진했지만 올 시즌 초반 다시 강호의 모습을 되찾고 있죠. 빅리그 출신 공격수 치차리토가 올 시즌 완벽히 적응하면서 7경기에서 7골 팀을 아주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죠. 치차리토가 최전방에 서고 2선에서 알바레즈와 카브랄, 덤박 공격 이선 라인들이 공격을 주도하고 있죠. 노르나 도스 산토스가 중원에서 수비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그 2선 미드필더 3명 모두 개인기량이 굉장히 출중합니다. 지난 포틀랜드와의 경기에서는 센터백 윌리엄스가 전반에 퇴장당하며 3대0으로 크게 패하긴 했죠. 이어진 산호세와의 경기에서 전반에만 골대를 2번 맞추는 등 좀 운이 따르지 않는 듯 했는데 교체 투입된 그 당시에 저돌적인 돌파가 상대 자책골로 연결되면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연패에 빠지진 않았습니다. 원정팀 시애틀입니다. 주전 골키퍼 프레이가 부상으로 최근 3경기 결장 중이지만 클레블랜드가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현재 1위죠. 로데이로와 모리스가 부상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지만 최전방 루이 디아즈와 미드필더 주앙 파울로의 노련한 경기력으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어요. 리다지는 8경기에서 6골을 몰아치고 있죠. 좌우 측면 연결을 통해 중앙으로 넘어오는 크로스가 아주 좋습니다. 롤단이 좌우 가리지 않고 측면 돌파가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왼쪽 측면 수비수 스미스도 아주 적극적인 오버래핑으로 벌써 3골을 기록 중이죠. 공격 가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최전방의 루이 디아즈, 미드필더의 주앙 파울로, 이 센터백 라인, 이 중앙 라인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전체적인 팀 밸런스가 좋습니다. 특히 5백 형태로 운영하면서 수비 조직의 짜임새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강팀들이 맞대결이죠. 멕시코의 치차리토를 앞세우는 LA 갤럭시, 페루의 루이 디아즈를 앞세우는 시애틀입니다. 두 팀 모두 최근 기세가 좋아요. LA는 센터백 윌리엄스의 퇴장으로 전전 라운드에서 패한 경기 빼고는 올 시즌 경기력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시애틀은 최근 2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뒀는데 내용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5월 3일 맞대결에서는 루이 디아즈가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시애틀이 3대0 완승 거뒀죠. 이번 경기 역시 시애틀이 우세하겠지만 경기력이 올라온 LA 갤럭시가 홈에서 버텨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LA 갤럭시 무패 예상합니다. 10번째 경기는 포틀랜드와 캔자스시티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포틀랜드. 지난해 MLS 이즈백 우승팀이지만 올 시즌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시즌 초반 아주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이미 탈락했고 리그에서도 수비적 능력이 무너지며 벌써 4패를 기록 중이에요. 특히 몇 년간 팀의 중심으로 활약해온 중원의 핵심 자원 블랑코의 공백이 큽니다. 그나마 중원에서 발레라와 차라가 팀의 밸런스를 잡아주며 버티고 있죠. 지난 LA 갤럭시전에서는 상대 센터백 퇴장으로 수적 우위를 가지면서 3대0 대승을 거뒀죠. 모라가 멀티골을 기록하며 시즌 첫 골을 뒤늦게 신고하며 꿀광각을 올렸는데 그러나 이 모라가 또 칠레 대표팀에 소집됐죠. 필라델피아의 경기에서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박스한 제공권 장악 실패로 연속 3골이나 내주며 무너지고 말았죠. 원정팀 캔자스팀입니다. 지난 시즌 서브리그 1위 팀이죠. 올 시즌 초반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5골 기록 중인 폴리도, 4골 기록 중인 잘리도, 그리고 셀턴, 이 쓰리톱이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동서부 통틀어서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하고 있죠. 이 셀턴은 득점은 없긴 한데 최전방에서 제공권 장악력이 뛰어나면서 버텨주는 기둥 역할을 잘해줍니다. 킨다, 부시오, 에스피노자, 이 중원 조합도 패스 플레이, 킥 능력, 공격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미드필더진이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는 만큼 수비 지정이 부담을 많이 받는 편이죠. 역습 위기를 많이 맞이하고 수비수자가 적은 상황을 자주 맞이하게 돼요. 지난 라운드 오스틴과의 경기에서는 무려 32개의 슈팅, 11개의 유효슛을 때렸는데도 한 골에 그쳤습니다. 상대 스토버 골키퍼의 슈퍼세이브와 수비수들의 6탄 방어에 막히기도 했고 폴리도가 멕시코의 그 A매치 출전에 차출되면서 결정한 영향도 있었죠. 전력 차이 및 현재 분위기상 캔자스시티가 너무 우세한 상황이죠. 포틀랜드는 부상자도 많고 더군다나 주전 공격수 모라가 대표팀 차출로 코파 아메리카에 출전 중입니다. 반면 캔자스는 올 시즌 닭공 모드로 매경기 공격적으로 상대방을 몰아붙이면서 우세한 경기를 치르고 있죠. 멕시코 대표팀에 차출됐던 폴리도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긴 하지만 잘루이가 또 건재하고 있으니까요. 역대 전적에서 포틀랜드가 우세했지만 현재 상황상 이번 경기 포틀랜드가 승리를 가져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포틀랜드의 패 예상합니다. 여러 번째 경기는 LAFC와 휴스턴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LA. 지난 시즌 부상으로 고생한 벨라가 최근 부상이 복귀하며 서서히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 벨라가 대단한 선수예요. 2019 시즌에 33경기에서 36골을 터뜨리면서 완벽한 득점력을 과시했던 선수죠.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선호하면서 그 베어드, 로시, 벨라 이 쓰리톱의 파괴력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벨라가 무득점이긴 하지만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 같은 공격수죠. 올 시즌 공격적인 운영에도 불구하고 골 운이 따르지 않으면서 많은 승리를 챙기지는 못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공격 전개가 아주 매우 빠르고 간결합니다. 특히 측면으로 전개하면 중앙에서 최소 2명 이상의 공격수가 섀도하면서 찬스를 노리죠. 측면 미드필더 치펜테스도 속도와 피지컬 아주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수비에서는 빌드업 과정 패스 미스 등 불필요한 실수로 실점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원정팀 휴스턴입니다. 주로 무게중심을 낮추고 수비적인 경기를 펼치면서 측면 전개를 통한 빠른 역습 위주의 공격을 선호하죠. 근데 이 역습이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로드리게스, 우르티, 피코 이 쓰리톱이 나서고 특히 피코가 주로 측면으로 빠지면서 폭발적인 스피드로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연출하고 피코 이 전방 압박 능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상대 실책을 유도를 하죠. 8경기에서 4골을 기록 중인 우르티 중심의 공격진은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비적인 운영을 하지만 수비 조직이 견고하지 못해서 실점이 많은 편이에요. 그 수비가 느슨한 팀이 항상 보여주는 빌드업 과정에서 불필요한 패스 미스 이런 것도 자주 보여지죠. 가르시아, 파커 이 두 센터백의 발밑이 좀 투박한 편입니다. 가르시아는 지난 경기 박스 안에서 수비하다가 또 거친 파울로 PK를 내주기도 했죠. 두 팀 모두 팀 컬러가 비슷해요. 측면의 빠른 전개를 통해 중앙에서 공격수들이 마무리 짓는 공격 스타일이죠. 현재 상황에서의 공격력은 우르테를 앞세우는 휴스턴이 조금 앞서 보입니다. 근데 벨라가 서서히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는 만큼 LA 공격력이 더 파괴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측면 자원들의 공수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LA가 더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휴스턴의 투박한 센터백 수비 라인이 LA 공격진을 막아내기 벅찰 것 같아요. 다만 휴스턴의 역습도 만만치 않은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LAFC의 승무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K리그 울산과 성남 경기입니다. 울산이 최근 FA컵 포함해서 파죽이 4연승이죠. 9경기에서 5승 4무 패배 없습니다. 이 두터운 스쿼드를 바탕으로 기복 없는 경기력이에요. 특히 힌터제의 원투브러스의 능력이 살아나면서 좌우 측면에 빠른 스피드뿐 아니라 중원에서의 골 결정력도 굉장히 높아졌죠. 확실한 경기 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윤빛가람에 이청용, 이동경 이런 공격 능력이 뛰어난 파트너 그리고 또 수비적인 부분을 책임져주는 원주재, 신영민 이런 확실한 미드필드 조합이 있어요. 바코, 힌터제의 외국인 공격수들과 국내파들의 조합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ACL 출전을 앞두고 리그 1위 자리를 굳건히 하면서 떠날 예정이죠.
원정팀 성남입니다. 시즌 초반 좀 거칠고 투박하지만 강한 압박 수비로 승점을 쌓았던 성남이 최근 8경기에서 승리가 없이 부진합니다. 이게 단순히 승리가 없는 게 아니라 실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치명적인 상황이에요. 비주전들이 나섰던 FA컵을 제외하고도 최근 리그 7경기에서 17실점이에요. 지난 전북과의 경기에서는 리차드가 부상 복귀했지만 김민혁이 퇴장 악재 속에서 무려 5실점으로 무너졌죠. 수비수들의 기량이 떨어진 것은 아닌데 원래 조직적인 수비보다 터프한 수비로 버티던 것이 무너진 거죠. 그나마 위안인 것은 공격적인 부분이 시즌 초반에 비해서 뮬리치 중심으로 좀 풀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공격형 미드필더 김민혁의 퇴장 공백은 아쉽지만 이종성의 전진 배치 등 다양한 대체 선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진이 깊어진 성남이 리그 1위 울산 원정에 나서는데 울산은 ACL 출국을 앞두고 리그 1위 자리를 굳건히 할 생각입니다. 전체적인 전력에서 울산이 성남에 비해 한 수 위죠. 성남이 물리치의 성큼성큼 치달이 기대어 나서겠지만 울산의 김기, 불투이스 센터백 조합이 충분히 대체할 거예요. 또 원두재라든가 신영민이라든가 수명 미드필더들도 충분히 있죠. 오히려 흰타제의 높이와 노련미 그리고 이동준, 김인성, 김민중 등의 이 개인기와 스피드로 중무장한 울산의 공세를 성남이 막아내기 벅차 보이죠. 울산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울산의 승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J리그 가시마와 센다이 경기입니다. 가시마, 그 감독 교체 후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죠. 소바가 감독이 부임한 후 16경기를 치는 동안에 단 2패만 기록했어요. 1위 가와사키, 사간도스, 선두권 팀에게만 패했죠. 시미즈와 치러진 컵대회 플레이오프에서도 1, 2차전 모두 승리하며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했죠. 1차전 원정 경기에서는 전반 초반에 센터백 하야시가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로 결승골을 뽑았고 2차전 홈 경기에서는 에베라도가 부상 복귀 신고골로 보여주면서 팀의 2대1 승리를 이끌었죠. 지난 시즌 18골을 터뜨리며 주전 공격수로 활약했던 에베라도가 부상 복귀 후 주중 FA컵 포함해서 2경기 연속골로 컨디션을 끌어올리며 공격력이 한층 더 강력해질 것 같습니다. 원정팀 센다이입니다. 시즌 초반 극심한 부진에 시달렸던 센다이가 서서히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어요. 15라운드 오이타와의 경기에서 상대의 공세에 밀리는 경기를 치렀지만 아카사키 니시무라 투톱의 역습과 슬로이 골키퍼의 슈퍼세이브에 힘입어 시즌 2번째 승리를 챙겼죠. 16라운드에서는 강원 나고야 원정 경기에서도 상대에게 경기 내용에 밀리며 질질 끌려갔는데 마르티네스가 단독 드리블 돌파에 골로 잘 지켜내면서 시즌 첫 연승을 성공시켰습니다. 17라운드 세레소와의 홈경기 역시 경기는 밀렸는데 버텨내는 힘을 보여주면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어요. 오른쪽 측면 자원인 마르티네스가 최근 리그 2경기 연속골이죠. 수비 시 세트피스 상황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위기를 보여주는 것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죠. 원정팀 센다이가 최근 리그에서 버텨내는 힘을 보여주고 있지만 가시마를 상대로는 좀 벅차 보이죠. 가시마의 두 브라질 미드필더 피치카와 실바의 경기 운영 그리고 여기에 에버라도까지 부상에서 복귀하며 공격력이 한층 더 막강해진 가시마입니다. 주중 하이리그 팀과 FA컵을 치르며 컨디션 점검도 마쳤죠. 가시마가 홈에서 센다이에게 우세한 경기를 치를 거예요. 근데 최근 센다이가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가시마의 승, 무 예상합니다. 마지막 14번째 경기는 우라와와 쇼나네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우라와. 그 윤커 합류 후 공격력이 확실히 올라온 우라와죠. 최근 10경기에서 패배 없이 상승세입니다. 고베와의 컵대회 8강 플레이오프 1차전 원정 경기에서는 시작과 함께 코너킥 상황의 실점으로 끌려갔는데 경기장을 넓게 쓰며 좌우전환을 통해 동점골과 역전골을 성공시키며 2대1로 역전승을 했죠. 상대 미드필드의 경기 운영은 밀렸지만 니시가와 골키퍼의 선방 그리고 포백 조직의 촘촘한 수비력으로 버텨냈습니다. 2차전에서는 윤커를 선발 출전시키며 홈에서 공격적인 운영을 했고 결국 윤커와 고이즈미의 완벽한 역습 전개 윤커의 단독 돌파에 이은 감각적인 칩샷으로 2대2 무승부 거두며 다음 라운드 진출에 성공했죠. 윤커는 우라와 합류 후 9경기에서 8골을 몰아치면서 확실히 우라와 공격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았죠. 원정팀 시오난입니다. 좀처럼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죠. 리그에서는 최근 5경기에서 3무 2패를 부진했고 컵대회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은 승리했지만 2차전에서 1대4로 크게 무너지고 말았죠. FC 도쿄와의 컵대회 프로에서 1차전 1대0 승리로 다음 라운드 진출 하나 했는데 2차전에서 근데 1차전도 도쿄에게 일방적으로 밀리는 경기였어요. 미드필더에서 경기 주도권 잡지 못하면서 크게 고전했죠. 근데 2차전에서는 상대 공세를 막아내지 못하면서 그냥 1대4로 크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전반에만 상대 외국인 공격수들을 박스 안에서 대처하지 못하면서 3실점했고 수비형 미드필더 나카무라의 중거리골로 한 골 만회하는데 그쳤죠. 많은 활동량과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경기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경기 수가 많아지고 이제 또 날씨가 더워지면서
서서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덴마크 특급 공격수 윤카의 합류로 우라와이 공격력이 굉장히 매섭죠. 다만 윤카 의존도가 높은 만큼 윤카가 막힐 경우에 답답한 경기가 되기도 합니다. 쇼나는 많이 뛰고 강한 전방 압박을 펼치며 강호들을 괴롭혔는데 경기 수가 많아지고 날씨 더워지면서 서서히 한계점이 보이죠. 특히 수비진의 집중력 저하로 실수들이 나오면서 무너지고 있어요. 공격 기여를 높인 우라와가 홈에서 충분히 이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라와의 승 예상합니다. 마지막 14경기 최종픽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 후쿠오카의 무, 패. 두 번째 경기는 삿포로의 승, 세 번째 경기. 광주의 무, 패. 네 번째 경기 요코 FC의 패. 다섯 번째 경기는 히로시마의 승. 여섯 번째 경기 뉴욕시티의 승 혹은 패. 일곱 번째 경기는 DC의 승. 여덟 번째 경기 댈러스 승. 아홉 번째 경기는 LA 갤럭시의 무 혹은 패. 열 번째 경기는 포틀랜드의 패. 11번째 경기 LA의 승 혹은 무. 12번째 경기는 울산의 승. 13번째 경기는 가시마의 승 혹은 무. 마지막 14번째 경기 우라와의 승. 이상 14경기 최종 픽 공유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 있으시길,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회차 분석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